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어제 이어서 월요일인 오늘도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중부지방에서는 현재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출근길 추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휴일인 어제 서울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 오늘 아침은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강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5도로 어제보다는 2도 정도 높지만 찬바람에 체감 온도가 영하 7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과 충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 지역은 체감 영하 15도 안팎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겨울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진 연천과 철원은 영하 14도 안팎, 충주는 영하 9.4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안동 영하 8.9도, 전주 영하 4.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추위 속 충남과 전북에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예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성탄절인 수요일에는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이 일시적으로 다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강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도 맑고 추운 날씨 속에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늘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지 밝힐 예정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접수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취인이 자리에 없다며 돌려보내고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는 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2004년 3월 13일에 서류를 송달받고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를 닷새 만에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직후 서류를 송달받고 일주일 만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법적으론 재판을 시작한다는 통지조차 일주일째 받지 않은 셈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두 차례 심리했던 헌재도 처음 겪는 상황에 곤혹스러워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를 반복하면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 서류가 전달된 걸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서면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에 불출석한다면 추가 지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송달 거부가 탄핵 심판을 일부러 지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전후로 주고받은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인물들과의 공모관계 파악을 위해서인데 공조부는 계엄 당일 주로 사용됐던 윤 대통령의 보안폰, 비화폰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군과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지시를 내린 정황이 증언을 통해 속속 드러났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로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분석해 내란 혐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만 보안폰인 비화폰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조부는 비화폰과 통화 기록에 대한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중요 지시와 보고가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문제는 공무상 비밀인 비화폰 통화 내역을 확보하려면 대통령 경호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이 담긴 서버를 확보하려던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이유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조사 출석 여부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까지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이후 최상목 경제부 총리에게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엄군 투입은 물론 예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A4 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열흘 뒤 국회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는데 최 부총리는 지시 내용에 대해 당시 경황이 없어 쪽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계엄 관련 재정 자금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시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계엄을 전제로 한 그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건 우리가 무시하자 해가지고 덮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 측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 문건 원본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기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예산은 다달이 필요한 자금을 기재부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이 같은 경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건 물론 돈줄까지 조여 국회를 압박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국회 예산 관련 지시 정황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의 의미도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것인지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쪽지를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맡겨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새롭게 파악된 지시문건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끌고 상경한 농민들이 서울 초입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영하의 날씨 속에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대규모로 가세해 시위를 이어가자 결국 경찰이 차벽을 철수했고 트랙터 행렬과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 코앞까지 진출해 탄핵 집회에 참가한 뒤 해산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과천을 잇는 남태령곡에 8차선 도로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상경 집회에 나선 농민들과 소식을 듣고 함께하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타고 온 트랙터와 화물차는 경찰이 친 차벽에 막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려던 농민들의 트랙터를 도심 교통 혼란이 우려된다며 경찰이 막은 겁니다.
농민과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 도로 위에서 꼬박 밤을 새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내란을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저희 요즘 트랙터 농한기입니다. 쓴 일이 없습니다. 계속 끝장을 봐야 된다. 양측의 대치 상황은 경찰이 차벽을 철수하면서 무려 28시간이 지나서야 풀렸고 이틀 동안 남태령에 발이 묶였던 트랙터 10여 대는 함께 고생한 시민들과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방패! 윤석열 방패!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의 농민과 시민들이 모였던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킬 속셈이 깔려 있는 만큼 제2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라며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해 수습하는 게 최선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특검보다 규모가 작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해도 즉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특검을 지체하는 건 내란 가담자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이고 제2요구권 행사는 내란 대행 행위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는 정부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제2요구, 즉 거부권을 쓰지 않는 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검경 공수처에 특검까지 나서면 경쟁 과열에 오히려 공정수사를 해친다고 지적하고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는 건 특검 폭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 발의되어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사를 내비친 데에는 국정 초토화를 불사하는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동일 지위에 있는 권한대행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된다며 총리 탄핵 기준인 2분의 1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의 특검법 충돌에 한덕수 대행의 특검 수용 또는 거부권이 전국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대면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한국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미국을 급히 찾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말했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도 논의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도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측을 만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우리가 트럼프 측과는 계속 소통을 해왔고 이번 그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김 차관은 트럼프 측이 한국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달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의 강력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확인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목도했듯이 한국의 얼마나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강한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 차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있고 여러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시작된 만큼 2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지도 이번에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사흘간 워싱턴 방문을 마친 뒤 도쿄로 날아가 한일 외교 차관 회담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취임 즉시 조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가 개최한 행사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건 내가 빨리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이 가능한 빨리 나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만남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남부 관광 도시에서 소형 항공기 한 대가 추락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브라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오전 하우그란디주 디주술두 그라마두의 한 주택가에 소형 항공기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현재까지 탑승객 9명 전원이 숨진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락 지점 인근에는 숙박시설과 가구점 등 건물이 다수 있었으며 추락 충격으로 숙박시설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사고 소식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 원주시 판부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동과 기계들이 모두 타 소방추산 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 7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전남 장흥군의 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8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불안한 금융 외환시장 안정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얼어붙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 대책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4분기 지역경제 상황 어땠을까요? 한국은행 16개 지역본부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한 4분기 지역경제 보고서가 오늘 나옵니다.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소폭 개선이 됐는데 계엄과 탄핵 사태가 있었던 4분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간 원달러 환율. 지난 토요일 새벽 1,450원 턱 밑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식과 환율이 각각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개장 상황을 YTN과 함께 살펴보시죠.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먼저 신세계 정영진 그룹 회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온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 어제 귀국 당시에 취재진과 만나서 한 답변이 있거든요.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단식을 표했고요.
네,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네, 정영진 회장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면서 굉장히 이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공항에 취재진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트럼프 주니어의 초대로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저력 있는 나라니까 좀 믿어달라 이런 말들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사이에 탄핵 정국이라는 어떤 그 공백이 있어서 이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업 일원으로서는 지금 처음으로 어쨌든 만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정 회장이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초대해서 이제 미국을 다녀온 상황인데요. 예. 이제 지난 16일부터 한 5박 6일 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면서 현지 인사들과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이제 승리했잖아요. 이후 트럼프와 직접 대화를 나눈 정재계 인사는 정 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귀국 후에 트럼프 당선인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 당선인과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한 것 같다고 이제 취재진이 질문을 하니까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주제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뭐 지금 외교적인 소통 채널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저희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지금 정영진 회장은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 인연이 있다는 건 예전부터 이제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때부터 정 회장이 이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사이에서 좀 민간적인 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정 회장은 근데 이에 대해서도 좀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귀국 당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정 회장이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거라 이제 기대가 많은데 이제 취재진 질문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하는 입장에서 맡은 위치까지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걸로 봐서는 이제 말을 많이 아끼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이제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있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는지 질문을 했는데도 특별히 연락받은 바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사절단이 공식적으로 꾸려지고 참석 요청이 오면은 이제 그때는 기꺼이 응할 생각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민간 사절단 역할을 하는 데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은데 말을 아끼는 것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것도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부가 담당해야 될 역할도 있고 또 민간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이제 정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부 사절단도 언급해 주셨지만은 지금 뭐 권한대행 체제이고 국무위원들도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꾸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지금 정부 사절단 다 이제 조사 대상이 많으시니까 공식적으로 또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갔다 온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는 향후의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또 실어줄 수도 없어서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 외교를 할 때 민간이 이렇게 주도해서 하기가 좀 쉬운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이제 민간으로 적극적인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기업인들, 트럼프 당선인 특히 기업인들하고 교류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이 나서가지고 트럼프 당선인과 교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 회장도 또한 이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마쿠 실세로 알려진 그 트럼프 주니어랑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가지고요. 이제 긍정적인 점은 분명히 있고요. 이걸 이제 적극 활용해가지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지금 국내 상황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정부를 주축으로 지금 대미 외교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민간 외교에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눴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이렇게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네. 우리나라 외교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좀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우선은 이제 그 대화 속에서 특히 이제 그 트럼프 측이 만약에 한반도랑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관련된 의중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통상 전략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업 특정 1인에 이제 기댄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외교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방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국정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공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중요하지 않다, 뭐 한국 패싱 이러한 이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익하고 또 안보가 굉장히 미국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경제 안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를 빨리 조속히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민하고 관하고 정 이렇게 원팀으로 한미 협력 관계를 확대를 위해서 이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글로벌 기업인과 어떤 행정부의 수장들, 국가의 수장이 만나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방한을 했을 때도 뭐 이재용 회장과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도 뭐 대통령의 초청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부각이 되는 게 어찌 보면 조금 희망적이면서도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영향력이 큰 것도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민간에서 좀 어떤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 기업이 원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뭐 동원되거나 또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또 기업의 이익도 같이 쫓는 거 이게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머스크라는 혁신 기업가를 또 상징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앞으로 펼칠 거라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경제를 대표해서 트럼프를 방문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또 우리 돈 140조 원대 투자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한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 당선인이 자택에서 세계 주요 이제 기업 CEO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글로벌 기업인들도 또 이제 그 당선인 측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를 잘 활용하려는 측면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사정이 있지만 이제 국정 공백이 있긴 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하고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 가지고 외교 공백을 메우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정의정 회장이 이렇게 방문해서 이러한 그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을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도 이런 그 이제 시점을 타서 빨리 회복하는 게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어떤 역량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글로벌 기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들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조급함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부가 트럼프 당선인 이제 차기 행정부랑 적극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숨졌잖아요. 근데 전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까지 나서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외교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 8일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트럼프 당선인을 초청해가지고 또 만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앞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2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요. 특히 캐나다 트루도 총리는 지난달 플로리다로 날아가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난 1일 배우자인 사라 네탄야후를 플로리다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한거위 국회의장이 인솔하는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관세, 전기차
자동차 보조금 등 이렇게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방위비 문제도 있잖아요. 예. 분담금 협상이나 대북 관계까지 얽혀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요. 어느 나라보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우리만 소외되면 여기서 문제가 정말 커질 수 있으니까 대미 외교 공백에 있어서 조속한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제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각국의 어떤 발빠른 움직임들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역시 몇 걸음 뒤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혹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기업인들이 네. 적극 네트워크 이제 할 수 있도록 네. 민간이 이제 미국 많이 가서 예. 역할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뒤에서 좀 많이 보조를 백업을 해줄 필요가 백업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사절단 빨리 끓일 수 있도록 이제 정당 양쪽 정당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네. 좀 이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장관들하고도 특히 외교부에서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서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어느 때보다 뭐 여야정의 어떤 합의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합의가 시국이라고 중요하겠죠. 느껴지는데 네. 뭐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그래도 뭐 다행스러운 거는 네네.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보조금은 확정이 됐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확정됐죠. 뭔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 미국에 이제 투자를 삼성전자가 했는데요. 이제 반도체법이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따라서 47억 4,5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6조 9천억 원의 보조금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네. 더불어 SK 하이닉스도 4억 5,800만 달러, 약 6,600억 원의 직접 보조금이 확정됐거든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네. 양사가 이번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을 이제 부담을 많이 낮출 것으로 이제 그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최종 투자 대비 보조금 비율이 각각 12.7% 그리고 11.8%로 대만의 TSMC의 10.7%보다는 다소 높은 편으로 네. 이제 파악되고 있고요. 이제 이를 이제 빗대 보자면 평가해 보자면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 미국 정부랑 오랫동안 이제 협상하고 좋은 결과를 맺어서 최선의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안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반도체법이 보시면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당이 이제 모두 폭넓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의회를 통과한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 보조금 내용은 대부분 이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이나 평가 기준, 그러니까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변수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자체도 또 반도체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도 앞으로 향후 우리 기업과 정부가 대응해야 될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기업에 주는 것 대신에 예. 해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해가지고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체제를 예.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기업에 직접 이제 어쨌든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좀 회의적인 입장인 거죠. 네. 네. 지금 뭐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민간에서도 나오는 움직임을 보면은 어쨌든 국내 핵심 인력들, 우수한 인력들을 좀 빼가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렇죠. 보시면 이제 미국 마이크론이 예. 지난 몇 주간 경기도 판교 일대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엔지니어를 상대로 이제 경력 면접을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면접은 대만 타이중 공장의 인력 채용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행보가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부진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필수 반도체인 그 고대역
대폭 메모리 HBM이라고 네.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이러한 전략이라는 분석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기업은 대만 TSMC와 격차를 줄여야 되는 이제 숙제도 있는데 이와 동시에 무섭게 추격하는 중국의 공세를 또 따돌려야 되고요. 더불어 미국 기업도 이에 대해서 이제 반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도 또 감당해야 되는 이른바 삼중고 샌드위치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네. 있는 만큼 이제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첨단 반도체 이제 산업, 특히 이제 AI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네. 여기서 반드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이제 승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전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기업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이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더 늦어져서 대응이 좀 더 버거워지기 전에 좀 더 발빠른 움직임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점이죠. 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에 산타랠리가 전개될지를 놓고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이제 보시면은 12월 25일 자체는 휴장이고요. 24일은 네. 이제 1시까지만 하고 조기 폐장하는 상황인데 예. 그 지난주에 페드가 정책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크게 출렁였는데 이제 이 때문에 산타랠리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그 이제 소비자 심리가 좀 이제 안정이 됐고 왜냐하면 이제 PC 지수를 발표했는데 예. 이게 전년도 이제 동기 대비 2.4% 증가한 거여가지고 전문가가 예상한 것보다 0.1% 정도 낮습니다. 낮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낮아진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그 근원 상승률도 PC 근원 상승률도 약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해서 보면은 물가 안정 신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산타랠리가 좀 이어질 확률이 있지 않나.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페드의 정책 여파, 그러니까 매파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시주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반영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그쵸. 불확실성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반구와 북반구 또 대륙을 불문하고 산타클로스들이 선물을 나르기 시작하면서 성탄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바지가 강물에 젖지 않도록 목마를 타고 등장한 산타클로스. 술록이 끄는 썰매 대신 배에 올라 직접 노를 젓기도 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강변 지역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Toda criança de qualquer comunidade, ela sempre está correspondendo com um sorriso, né? Aonde a gente vai, é um sorriso, é uma alegria muito grande. 선물을 나눠준 뒤엔 브라질의 국민 스포츠, 축구도 함께합니다.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도 뱃사공 산타가 나타났습니다. 산타를 태운 곤돌라가 운하를 누비며 코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돋웁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시리아에선 기독교 신자들이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الاحتفالات المقامة في الأعياد تقام بالعيد مثل العادة ما في أي شيء جديد غير إنه نحن نأمل بإنه يكون المستقبل أفض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가자 등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Tacciano le armi e risuonano i canti natalizi. Preghiamo perché a Natale possa cessare il fuoco su tutti i fronti di guerra. 감기에 걸린 교황은 성탄 주간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을 만나는 대신 거주지 안에서 주일 3종 기도를 주례 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의 하얼빈 빙설제가 시작됐습니다. 영하 22도의 추위 속에 새벽 3시부터 대기줄이 설 만큼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올해도 환불 시비가 되풀이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설원에 자리 잡은 얼음 왕국 속에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굽이굽이 줄을 선 여행객들이 난간을 따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外面像糖葫芦一样排队，然后里面依旧是队，转过拐角，依旧是队。 중국 동북지방 하얼빈에서 열린 빙설제 첫날 4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특히 521m짜리 얼음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영하 22도의 추위 속에 새벽 3시부터 줄이 섰습니다. 원래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결국 아침 7시 반부터 입장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7시간을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자 추위에 지친 사람들은 환불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음 미끄럼틀은 지난해에도 환불 시비를 겪은 뒤 14개였던 슬롯을 올해 24개로 늘렸습니다. 인터넷 예매 시스템까지 도입했지만 똑같은 혼잡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내년 2월 동계 아시안게임과 맞물려 100만 제곱미터로 규모를 키운 하얼빈 빙설제. 选择的是亚奥理事会42个国家和3个地区的核心景观，打造了这种我们今年冰雪大世界的一个园区的景观。整个景观数量呢也是历史上最多的一届。 얼음 미끄럼틀 하나가 관심을 독차지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얼마나 춥습니까?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9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가까이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또 충남과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현재 철원이 영하 15.2도, 파주는 영하 13.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안동 영하 8.8도, 전주는 영하 3.8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4도, 광주 7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성탄절인 수요일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